1. 당신의 휴대폰은 이미 적에게 넘어갔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위협 보고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손 안에서 벌어진 가장 은밀하고 조직적인 디지털 약탈극을 파헤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핵심 통신망을 관리하는 대기업의 노골적인 시스템, 비리와 해외에 거점을 둔 전문 범죄 조직의 치밀한 공모가 결합하여 탄생한 디지털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 위협은 이미 당신의 휴대폰을 점령했고 당신의 돈과 정보를 훔쳐서 국경 밖으로 빼돌리는 중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8월 27일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일대였습니다.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이 평범한 KT 이용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의 휴대폰에는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 결제 알림이 수십만 원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구매,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게임 아이템 결제. 결제 방식은 다양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 피해자들은 처음 스미싱이나 개인 부주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휴대폰에는 악성 코드나 악성 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폰,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한 기억도 없는 피해자들. 이것이 사건의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범행의 도구는 유령 기지국이라 불리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즉 펜토셀 FEMTOCELL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의자 어시48와 BC44가 승합차의 라면 상자 크기. 이 펜토셀 장비를 싣고 광명, 고양, 서초, 금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당신의 휴대폰은 KT의 진짜 기지국 대신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 기지국 펜토셀에 자동으로 접속했습니다. 휴대폰은 더 강한 신호를 송출하는 기지국에 우선 접속하는 특성이 있는데 범죄자들은 이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와 EMSI, 국제 단말기 식별 번호와 EMEI,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당신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범행의 시간대였습니다. 피의자 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통신 트래픽이 최소화되는 새벽 시간대를 노려 KT의 정상적인 기지국과의 신호 충돌을 피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장악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KT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한 해킹이 아닌 장기간의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위협임을 의미합니다. 5,561명의 정보가 유출된 순간 KT가 뒤늦게 공개한 피해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총 2만여 명이 4개의 불법 펜토셀을 통해 신호를 수신했으며 이 중 최소 5,561명의 IMSI, IMEI, 휴대전화 번호가 확실히 유출되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만 362건에 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사건이 해커들이 저지른 해킹의 교본 같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첫 번째 서버에 침투한 후 다른 서버로 이동하는 측면 이동을 시도했고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100도 우의 통로까지 심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비밀번호 없이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키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어떻게 돈과 정보를 노리는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심층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기업의 묵인 마이너스 비리 속에서 커진 위협. 이 거대한 약탈극이 가능했던 것은 KT의 시스템 비리와 안일함 때문입니다. 저희 보고서는 이 사건을 KT가 스스로 만든 인재로 규정합니다. 국민이 매달 수조 원을 지불하며 믿고 맡긴 통신망이 어떻게 해외 범죄 조직이 놀이터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소홀 구형 악성 코드 방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래된 악성 코드를 방치한 보안 관리 소홀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커가 KT 내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한 SMOMINRU 본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본넷은 2017년부터 활동한 구형 악성 코드로
KT의 서버가 장기간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KT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KT는 서버 침해 사실을 9월 15일 오후 2시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신고 의무인 24시간을 훌쩍 넘긴 9월 18일 밤 11시 57분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신고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이 늑장 대응은 KT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해커는 이 SMOMINRU 본넷을 통해 원격에서 KT 서버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것을 넘어 KT의 핵심 인프라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해커가 KT 서버에 저장된 민감 정보를 탈취하고 복수의 서버에 침투하는 동안 KT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관리 소홀 해커 교본대로 당한 전형적인 침투.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사건을 해커들이 저지른 해킹의 교본 같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커의 침투 과정을 살펴보면 KT의 보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1단계 윈도우 서버 침투 해커는 KT의 윈도우 서버 1대에 먼저 침투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서버 보안이 취약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단계 측면 이동 시도 첫 번째 서버를 거점으로 다른 서버들로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해킹의 기본 단계로 적절한 네트워크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면 차단할 수 있었을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3단계 백도어 설치 해커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의 통로를 심으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단계 비밀키 유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비밀번호 없이도 접속 가능한 비밀키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커가 KT 시스템의 핵심 인증 정보를 획득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관리 소홀 사태 대응의 지연과 은폐 시도. KT의 가장 문제가 되는 대응은 사태를 축소하려 한 초기 처리 방식입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9월 4일이었지만 KT의 소극적 대응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통보에 대한 소극적 대응. 경찰이 사건 초기 KT에 다수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KT 측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버 자료 제출 지연. KT가 KISA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버를 폐기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신고 다음날 서버를 파기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증거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축소 보고. KT는 초기에 국회에 9월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일에만 83건에 2,499만 원, 5일에는 14건에 549만 8천 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KT는 이에 대해 불법 기지국에는 결제 기록이 남지 않아 정확한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자신들의 시스템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려사항 고객보다 기업 이미지 관리 우선. KT 대표의 행보를 살펴보면 고객 안전보다 기업 이미지 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후 김 대표는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KT가 사건 발생 후 약관을 수정하여 책임 제한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고객을 보호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KT의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소홀이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 기업이 기본적인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보안 취약점을 통해 해외 범죄 조직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제 조직의 약탈 중국으로 넘어간 당신의 돈과 정보.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죄의 종착지가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모든 정보는 중국을 거점으로 둔 전문 범죄 조직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죄가 아닌 한국의 통신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조직적인 정보 침탈 작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 꼬리 자르기식 조직 운영. 검거된 피의자 2명의 정체를 분석하면 이 범죄의 국제적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어씨48화 BC44는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합법 체류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이 IT 지식이 전혀 없는 단순 실행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핵심 인물인 어씨는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씨의 진술에 따르면 윗선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라. 이러한 조직 구조는 국제범죄 조직의 전형적인 점조직 방식을 보여줍니다. 국내 실행범들은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지시만 따르도록 설계되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핵심부는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실행은 담당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정교하게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증거 체계적인 자금 반출 시스템.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면 이 사건의 국제적 성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피의자 B씨는 해킹으로 확보한 약 2억 4천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B씨는 이 거액 중 단 1천만 원 정도만 자신의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 전액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 중국 국적의 환전소 업주도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액 결제 금액을 훔친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수익 은닉 및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보면 1단계 한국에서 소액 결제로 상품권 구매, 2단계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3단계 중국계 환전소를 통한 해외 송금, 4단계 중국 본토로 최종 반출. 이는 완벽한 자금 세탁 시스템으로 범죄 수익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교한 구조입니다. 특히 B씨가 받은 대가가 전체 수익의 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범죄가 거대한 조직의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에 불과함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증거 인멸과 해외 반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핵심 증거물의 계획적 반출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검거했을 때 범행에 쓰인 핵심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대포폰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경찰은 어씨가 검거되던 9월 16일 평택항에서 택배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려 했던 펜토셀을 극적으로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진짜 핵심인 해킹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이미 국경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씨의 진술에 따르면 윗선은 9월 5일 서버에 장애가 생겼다는 말과 함께 범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범행 장비를 긴급히 중국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한국 내 수사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증거 인멸 계획까지 미리 수립해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행 중단 지시가 내려진 9월 5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한국의 언론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증거 드라이빙 전술의 도입.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드라이빙 수법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국제적인 해킹 기법을 한국 상황에 맞게 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도 중국 사기 조직에 고용된 한국인이 가짜 기지국 장비를 실은 차로 태국 방콕 시내를 돌며 스미싱 메시지를 발송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KT 사건이 글로벌 범죄 조직의 아시아 지역 작전의 일환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범죄 조직은 단순히 기술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통신망 구조, 아파트 단지 배치, 새벽 시간대 통신 트래픽 패턴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사전 준비와 정보 수집이 선행되었음을 의미하며 한국을 표적으로 한 계획적 침투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증거 정보의 2차 활용 가능성.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유출된 정보의 2차 활용 가능성입니다. 범죄 조직이 확보한 5,561명의 IMEI 휴대전화 번호는 단순히 소액 결제에만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더 정교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심지어 신분 도용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디지털 신분증과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눈치채기 어렵게 1만 원 미만 소액으로 다수 휴대폰에서 지속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외의 범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에 둔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소규모 약탈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착지는 중국, 시작점은 당신의 휴대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 보안이 중국에 거점을 둔 해외 범죄 조직에게 어떻게 침해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우려스러운 사례입니다.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밖으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생존을 위한 최종 매뉴얼 마이너스 시스템 감시자가 되어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은 윗선을 잡지 못하는 국가와 보안을 방치한 대기업에 있습니다. 정부도 KT도 그 누구도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지켜야 할 생존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생존 원칙 1. 소액 결제라는 무기를 즉시 제거하라.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장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편의 기능이 오히려 범죄 조직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그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KT 이용자 즉시 행동 지침. 스마트폰을 들고 마이 KT 앱을 켜서 마이 메뉴를 누르세요. 요금 조회를 선택하고 휴대폰 결제 내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한도 변경을 눌러 월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소액 결제가 차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킹범이 무단으로 이 한도를 다시 올리는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객센터 100번에 직접 전화해서 소액 결제를 영구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KT 앱모바일 이용자는 1899-5000으로 다른 KT망 알뜰폰 이용자들은 각자의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동일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할 때 반드시 소액 결제 내역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범죄자들은 당신의 방심과 무관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씩 소소하게 빼가면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임시로 설정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다시 차단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입니다. 생존 원칙 2. 당신의 정보 유출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라. KT는 이번 사건으로 최소 5,561명의 IMSI, IMEI, 휴대전화번호가 중국 범죄 조직에게 넘어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2만여 명이 불법 펨토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KT 고객센터 100번에 전화해서 무단 소액 결제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KT는 자체 조회 시스템으로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3개월간의 모든 소액 결제 내역을 샅샅이 확인하십시오. KT 홈페이지나 앱에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구매,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게임 아이템 결제 등 기억나지 않는 결제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특히 8월 27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다음 지역에 거주했거나 방문했다면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광명시, 고양시, 서초구, 금천구, 부천시, 과천시, 인천 부평구. 이 지역들이 범죄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 비정상적으로 로그아웃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 시점에 이런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피해자의 95%가 오직 가입자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다음 기관에 모두 신고하십시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 펄리스 고 KR 또는 18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18번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8번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접수. 생존 원칙 3. 대기업과 정부의 영원한 감시자가 되어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가장 중요합니다. KT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실행 일정도 재발 방지 대책도 여전히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대기업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KT는 언제까지 보안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장기간 방치된 SMOMINRU 본넷 같은 위험이 또 숨어 있지는 않은가?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 대책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감시입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로 관심을 돌립니다. 유령 기지국의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의 시스템 비리가 계속되는 한 중국 조직을 비롯한 국제 범죄 집단의 위협은 언제든 다시 당신의 삶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고 방심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국경 밖으로 사라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도와줄 거예요.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공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든 사람의 큰 안전이 됩니다.